세상에 떠도는 기괴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50년대 시체가 박스 안에서 발견되었다. 195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한 시골길 부근 지역에 거주하는 어떤 남성이 길가에 큰 박스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무심코 그 박스를 들췄는데 박스의 안에는 한 소년이 죽은 채로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겁에 질려서 신고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며칠 뒤에 프레드릭이라는 대학생이 그 소년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알립니다. 신고를 받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신고받은 경찰들은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이 박스 안에 아이의 시체를 보고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이는 약 4에서 5세로 추정, 102cm 정도의 신장에 몸무게는 13kg, 백인의 파란색 눈, 시체의 상태로 봐선 아이는 그냥 평범한 아이보다 훨씬 왜소한 편이었습니다. 손톱과 발톱이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밝은 갈색의 머리는 방금이라도 이발을 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의 시체에서는 몸 전신에 여러 개의 멍이 발견되었고 사인은 두부 외상,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종합해 보았는데 이 아이는 죽기 직전까지 학대를 당했지만 이상하게 상태가 너무 깔끔하다는 것이었죠. 학대를 당했지만 위생 상태가 깔끔하다. 수상쩍은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수사에 들어갔을 당시 필라델피아 경찰들은 이 사건이 금방 풀릴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시체가 부패가 되기 전에 발견이 되었고 시골이다 보니 인구수가 적어서 아이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찰들은 아이의 신원을 밝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이의 지문을 가지고 필라델피아의 온갖 병원을 조사했지만 모두 진료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이며 아이의 포경수술 자국을 가지고 지역 의사들에게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아이의 시체가 박스에 담긴 채로 길바닥에 버려지던 당시의 목격자조차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들은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그 상자 안에 아이를 감싸고 있던 담요, 그리고 주변에서 발견된 코드로이 재질의 파란 모자를 가지고 소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되지만 이 역시 조사에서 단서를 얻는 것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의 몸 상태가 매우 왜소했던 탓에 소년이 죽기 전에는 1년 정도 발육이 더딘 것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을 밝혀내면서 유괴범이 경찰을 피해 아이와 이동하던 중 살해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유괴범이 아이를 납치하고 도주하면서 그 도중에 이발을 하고 손발톱을 정리한다는 것은 석연찮은 부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주는 물론 그 근처 주에서 이 아이를 조사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지속해도 범인은커녕 아이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죠. 경찰들은 이 미스테리 사건에 두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 소년은 현장 근처에 있던 양육시설에서 길러진 아이다. 경찰은 수사 도중 현장 근처 양육시설에서 소년의 시신을 덮고 있던 담요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하지만 이 역시 DNA 감식 결과 소년과 양육시설 일가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다시 미스테리 사건으로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소년은 입양한 양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어느 날 경찰 앞으로 자신을 M이라고 밝힌 여성이 증언을 합니다. 사실 그 소년은 자신의 어머니가 입양한 아이이며 형소 학대를 즐겼던 그녀가 학대 끝에 소년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M이라는 여자의 증언은 상당 부분 실제 사실과 일치하였고 경찰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두 가지 이유에서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 M이라는 여자는 정신분열 환자다. 두 번째, M의 옆집 이웃이 증언한 결과 M의 집에는 부모녀 이외에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라델피아 미스테리 사건은
더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고 결국 아이의 시신이 묘지에 묻히면서 이 사건의 열기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이 미스테리 사건은 그 어떤 단서조차 현재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이며 왜 죽었고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온 소년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80년대 일본 정화조의 시체. 1989년 2월 28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6시쯤 교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던 여직원 A가 거주하던 초등학교 근접 교직원 기숙사로 돌아와 화장실에 일을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은 화장실 안에서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화장실의 변기 구멍을 통해서 구두 같은 물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변소를 치우는 구멍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발이 보였습니다. 곧바로 교장과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은 가장 가까운 곳에 경찰관이 왔고 고지역 마을의 소방대원과 위아루 경찰서원도 속속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시신을 꺼내려 했으나 변조가 너무나도 비좁았던 탓에 시신을 꺼내지 못하고 결국 저변을 중기로 파내어 변조를 부수는 방법을 통해 시신을 꺼냈습니다. 변조 안에 있던 시신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상반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입고 있던 윗옷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무릎을 굽히고 얼굴은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인 형태로 굳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는 그 자리에서 호스로 씻겨졌고 소방대의 대기실로 옮겨져 의사의 주도 아래 사인을 감식했는데요. 판명은 동사 겸 흉부순환장애로 좁은 곳에서 압박을 당하면서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후 경직의 상태로 보아 26일경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다고 하니 발견되기 이틀 전 정도에 사망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타상은 팔꿈치와 무릎에 긁힌 상처 정도로 경미한 수준이었고 사망자의 신분은 현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마을 내에 사는 남자인 S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사망자가 엿보기를 목적으로 변조 내에 침입하였으나 좁은 곳에 기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동사한 것으로 판단을 했지만 단순한 사고사로 종결된 수사는 마을 내의 의문을 종식시키진 못하였습니다. 사망자 S는 마을에서 부모님과 조모 4명이서 살았으며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던 평범한 청년으로 고교 시절엔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기타를 치고 스스로 작사도 했으며 자작시를 쓴 노트를 몇 권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직장으로는 옆마을 원자발전 보수를 하는 회사에서 영업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마을에선 청년의 레크레이션 담당 부장으로 중심적이고 리더십이 넘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성격도 밝고 인망이 있어 결혼식에서 사회를 자주 보는 사람이었고 마을 촌장 선거에선 응원 연설을 부탁받을 정도인 사람이 과연 화장실에서 단지 엿보기를 하기 위해서 죽어있다는 것은 상상이 어렵다는 의문이었습니다. 사망자의 마지막 행동에도 많은 의문이 생겼는데 그는 시신으로 발견되기 4일 전부터 족적이 묘연했다고 합니다. 5일 전 23일 성배의 송별회에 출석했는데 24일 새벽 1시쯤 가게를 나왔었고 그날 오전 10시까지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깐 나갔다 온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날과 사망 추정일 사이에 2일간의 행방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차는 교직원 기숙사에 가까운 주차장에 열쇠가 꽂힌 상태로 발견이 되었으며 구두의 한쪽이 둑에서 발견된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 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직후에 행해진 촌장 선거는 근래에 정말 드문 격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죽은 S는 그 선거에 관련되어 살해당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싸움의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소문이 소문의 꼬리를 잡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며 용의자를 지목하기도 했고 결국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이 일어나 1개월간 4,000명 정도의 서명인이 모여 미야루 경찰서에 제출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미스테리한 부분은 S의 시신을 발견한 교사 A는 A의 애인을 통해서
면식이 있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전 A씨가 장난전화에 고민하던 적이 있어 A의 연인과 S가 함께 그 장난전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전달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S의 지인 이야기에 따르면 S는 범인이 누구인지 거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한들 이미 죽은 몸이 되어버렸던 S가 알려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대낮의 강도. 당시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한 층에 두 세대가 사는 작은 연립에서 아버지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습니다. 연립이 대칭 구조라 양쪽 집 현관의 간격은 두세 뼘 남짓밖에 안 되었고 방음조차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종종 옆집 현관문 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집의 문을 여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집에 혼자 있는데 딸깍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 가족들이 오는 시간이 아니었고 문 열리는 소리도 안 나서 옆집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쇠 소리가 계속 나서 조금 짜증났지만 옆집 사람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기에 방에 들어가서 TV 소리만 높였습니다. 문이 고장 났으면 빨리 고치지. 방음도 잘 안 되는 거 알면서 무슨 민폐인가 싶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저녁쯤 아버지가 문을 열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열쇠를 안 가져오셨나 싶었는데 열쇠 구멍에 열쇠가 들어가질 않아서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집에 오신 아버지께선 손전등을 가지고 와서 문을 살펴보시고 바로 몇 마디 하십니다. 문이 잘 안 열렸으면 열쇠 수리를 바로 해야지. 열쇠 구멍이 싹 다 망가졌네.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로 끝나서 다행이지만 만약 문이 열렸다면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